제목을 제가 이 책을 나오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제 세상의 정답 말고 나만의 정답으로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좀 적었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쫓아가다가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실망감도 들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한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좀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필을 했고, 이게 꼭 아들한테만 전달되는 내용은 아니란 걸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아서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봤으면 하는, 제가 혹시나 곁에 없을 때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추천하실 때 꼭 뭐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봐도 된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이 정해주는 답들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좀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 제가 소개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이 원래 꿈이었고, 그러다가 아, 공부를 열심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또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서 야, 나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또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분들 막 쫓아다니다가 좀 그냥 가정이나 잘 지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사람인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 바랬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나?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네.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내게 바랬던, 남들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은 지금 떠오르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이럴 때 좀 짜릿한 것 같은데, 많으셨다고 필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네, 아니, 리액션이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다들,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질의응답으로만 해도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여기다가, 네, 아, 있나요라고 했을 때 두 번 연속으로 오타가 났죠? 그렇죠? 마음 뺏기셨죠? 신경 쓰였을 겁니다. 아니, 이거 저자라고 하는 작자가 뭐 PPT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저걸 채팅으로 말해 말어 이러고 어, 리액션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만만하구만 이러면서 작가 아무나 하는구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하면은 불편할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찜찜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어, 되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받아쓰기 아들이 유치원에서 해왔는데, 어, 제가 틀려서 오면 좀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이한테. 받아쓰기 다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뭐 과감하게 틀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실제로 아들이랑 그 받아쓰기를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 왜냐면 의사소통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 때, 야, 이거 틀렸어. 이거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면서 그냥 자라가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자랐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라셨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게 세상에서 정해준 기준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매너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자기를 가두면서 그 프레임 안에 가두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아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책에도 보면 그런 류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왜 계산하지 말라 그러지? 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따라가라 그러지? 막 다 계산하고 손해 안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그러면은 피곤한 거 이상으로 반대로 갔을 때 더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얻는 걸 찾아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구나.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어쨌든 저는 한번 보고 싶었고, 찍어 보고 싶었고,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처음부터 저런 함정을 한번 파놔봤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불편해하셨을 거기 때문에. 책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산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월 천만 원 많이 벌어요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잘 되시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뭐 그런 류의 얘기들 계속해서 할 건데,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뭐, 하여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됐죠. 그리고 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한 명 한 명의 어떤 내 주변의 사례를 그냥 만들어가고 있는 차원이다 보니까는, 아빠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또 자신 있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실험 중인 과정을 저는 좀 책으로 남기게 됐고, 이게 꼭 아들만이 아니라 뭐 따님도 당연히 보셔도 되지만은, 리뷰 중에 70대 중반인 어르신분께서 자기 70대 중반에 이 책을 보고 방향성을 다시 정했다고 한 리뷰가 있습니다. S14에. 그래서 아, 이게 나이대랑 상관없이 보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너가 뭔데 그러면은 그런 류의 글을 썼고 그런 뭐 경험을 했고 뭐 어디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뭐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했고, 특히나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을 2013년도부터 교육을,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 혹은 망하신 분들, 혹은 뭐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 링크를 또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좀,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한테 저한테 질문, 책 보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의 7천여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책에 담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좀 답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책을 쓴 거기도 합니다. 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과거에 계속 해왔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을 좀 책에서 담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냥 뭐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 이전작인 뭐 이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를 많이 기억을 해주고 계신데, 그냥 하나하나 계속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책이 나오게 됐고요. 제가
글 실력이 많이 는 게 이제 저는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썼어요. 몇백 편의 사업 계획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사업 아이디어 문서거든요. 보면 이제 PDF로 사업 계획서를 10페이지 이상씩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거의 뭐 몇백 개씩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2013년도부터 PDF를 판매를 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무자본 창업으로 해가지고 PDF를 고가에 팔았던 그런 사례인데 그게 거의 한 7, 8년 뒤에 엄청 붐이 일기 시작했죠. 전자책이랑.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붐이 일기 전에 조금 이렇게 많이 실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비즈니스 연습도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질문도 질문도 누가 주셨더라고요. 글쓰기를 결핍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고 다른 결핍의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결핍의 사례거든요. 뭐냐면 어, 제가 막 영업하고 다닐 때 사업가분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정말 뭐 날고기는 사업가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넌 사업하지 말아였어요. 너 같은 애는 사업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너처럼 착해 빠져서는 사업 못 한다. 사람 뒤통수도 치고 뭐 거짓말도 좀 밥 먹듯이 하고 착한 말만 해갖고 너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 사업가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사람 만나는 걸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지 말아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 결핍이 됐죠.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사업하면 안 되나? 약간 이 이제 울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나같이 저는 이제 MBTI가 그 나이인데 이런 사람도 조금 막 활동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좀 사업을 통해 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씩 만들어내면은 이걸 통해서 누군가 영감을 받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들어왔던 결핍이죠. 너 사업하면 안 되라고 했던 그 프레임을 깨고 저는 나 이런 사람도 사업할 수 있어. 대신 당신들처럼 하진 않을 거야. 당신들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라고 선택을 한 게 이제 콘텐츠, 뭐 무자본 창업 이런 쪽으로 풀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할 때 제 모습인데요. 실제 이 방구대장 뿡뿡이를 뒤집어 쓰고 저는 아이들한테 막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이상한 나쁜 아저씨였습니다. 전단지 주면서 사진 찍고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렴. 교육보험이야. 이러고. 네. 제가 몇 개나 고객을 만들었을까요? 네. 아, 고객을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되게 무식한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게 네, 보이시나요? 몸매는 비슷하죠, 지금이랑. 저 때는 되게 뭐 20kg가 빠졌을 때인데, 저 때는.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저 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갖다가. 명함 그냥 막 갖다 돌리고, 그냥 빌딩 타기라고 하는데, 빌딩에 들어가서 막 돌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연락 안 오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생각 안 하는 영업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명함을 돌리고 오면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제 명함이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명함 돌려도 명함을 만드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돌리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연락은 하나도 안 오고 너무 멍청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됐던 거죠. 그것도 일종의 결핍이죠. 난 돈을 쓰고 뭘 시간을 쓰고 하는데 반응은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가질까? 그때부터 막 트위터랑 막 블로그 같은 걸 배워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도움되는 막 그런 글을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저를 찾아오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막 PPT 없이도 막 말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핸드폰 보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핸드폰 보고도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안 보면서도 강의하게 되고 유머도 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막 라디오랑 막 그런데 30대 초반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강의, 약간 재테크 강의 이런 걸로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내가 지금 배워온 어떤 내가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좀 더 크게 뭔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사업가분들 막 찾아다녔던 게 이게 2012년 뭐 말부터 뭐 2013, 14년 이때인데 여기 보면 뭐 여기 배달의 민족 대표님도 계시고 뭐 되게 유명한 게임사 대표님도 계시고 그그 당시에는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사업가분들인데 옛날에 그런 사업가분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그냥 저런 사석에서 항상 들었었어요. 어, 뭐가 힘들고 뭐가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항상 계속 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앨범 나왔을 때도 다들 축하도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다들 너무 잘 되시고 유명해지셔서 연락은 잘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이게 뭐 유명한 분들을 맨날 쫓아다녔었죠. 사업가분들을 돈 잘 버는 사업가분들 그리고 뭐 한때 토니한 분도 사업하셨었거든요. 네. 그럼 계속 저런 약간 유명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사업가분들은 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맥들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은 이제 좀 현실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뭐 저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막 몇백 개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그런 대표님이랑 또 사석에서 그런 이런 모임에서 또 얘기를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술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제 막 그런 유명한 강의들 있잖아요. 세바시나 이런 데서 막 멋지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딱 술을 마시고 나서 막 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몇백 개 지점을 다 닫아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죠. 아마 이 얘기 듣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그걸 다 감수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걸 왜 다 접어버리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돈 말고 사람으로부터 얻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 사업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던 가족과의 관계라던가 자녀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소름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야, 나 저 길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하시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사업가분들이나 돈 잘 버는 분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꼭 그 처음에 밝아요. 밝고 너무 돈도 많고 부럽고 근데 꼭 사석에서 이제 같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잘 듣거든요. 얘기를 하시면은 약도 막 꺼내서 공황장애약 지금 챙겨 먹어야 된다고 드시고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몇 억도 쓸 수 있다. 실제로 그러면서 몇 억씩 쓰는 분들을 봤거든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랑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제가 막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막 그 잡범들이 재판받는 걸 막 구경시켜주고 막 그랬었어요. 얘가 삐뚤어질까 봐. 그러니까 의사분의 자제였는데 이 아들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삐뚤어져서 뭐 공부는 뭐 당연히 안 하고 뭐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뒤치다거리나 이런 것들 많이 해봤죠.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세상이 나한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폭발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걸 몇 억을 써가지고 그 아이랑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내가 가려고 하면서 도달하려고 했던 목표 지점이 어떻게 보면 내가 훨씬 더 큰 걸 이루면서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저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정으로 좀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원래 뭐 엄청 가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책에도 썼지만 비혼주의자였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대신에 좀 사람들의 얘기를 다양한 어쨌든 저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럼 그 끝에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웃다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아, 결국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몇 억을 써서라도. 그러면은 그걸 처음부터 대충 지키면 되잖아. 약간 이 결론에 나게 됐던 거죠. 왜냐면 그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정말 뭐 치열한 싸움과 그런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뻔했는데 혹은 내 우리 가정도 저렇게 약간 극단으로 갈 뻔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 단계를 밟지 말자. 근데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회 환경 자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더라고요. 약간 그분들끼리는 그때 되면 뭐 3살 되면 7살 되면 중2 되면 의뢰 그냥 그러는 거야라고 단정 짓고 그냥 받아들이는 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운 3살, 뭐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말을 아예 입에 저는 꺼내 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어른이 그렇게 딱 특정 짓는 순간 아이는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애가 막 짜증을 내더라도 아 역시 뭐 미운 4살 되더니 저렇게 하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 솔루션을 찾지 않을 거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미운 4살이니까 그러는 거야. 솔루션 찾지 않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누가 그런 걸 규정을 해놨나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거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대화하고 싶은 게 있는 거면 들어야지. 미운 4살이니까 하면서, 아, 역시 뭐, 꾸짖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사춘기가 됐을 때 그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 내 부모는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 사춘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묻혀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랑 계속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거죠. 대화하고 질문하고 무슨 꿈 꿨는지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어제 게임 뭐가 재밌었는지 뭐 그냥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다. 뭐 엄마도 대화 잘하지만은 계속 얘기해요. 아빠랑 대화하자고 뭐든지. 어,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앞단에 이제 30대 그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만의 방향을 좀 찾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저도 뭐 솔루션을 찾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조금 남다른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도 남기면서.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은 세상의 정답만 쫓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어렴풋하게 느끼는데 다른 길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거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이렇게 또 다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뭐 나가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제가 나갔을까 봐. 근데 오신 분들이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이전에 배워왔던 방식이 아닌 수도 있겠는데 다른 방식을 도전하기엔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를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아, 세상의 정답을 막 쫓아간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전공해라. 이거 하면은 뭐 돈 많이 번다. 뭐 취업 잘 된다. 했던 것들을 막 쫓아왔는데 나랑 안 맞은 거죠. 근데 그걸 20대를 다 보냈어. 그러면 그게 끝날 때쯤 어떤 생각이 드나요? 20대가 끝날 때쯤. 나 인생 낭비했구나. 혹은 그걸 가지고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어. 4, 50대 됐어. 그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 인생 낭비했구나. 이렇게 너무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하신 거죠. 너무 조급하세요. 새로운 걸 도전을 하는데 너무 조급하세요. 저한테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죠. 한 달 만에 월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 왜냐면 다들 그렇게 번다고 하니까. 이 조급한 걸 건드리기 딱 좋은 멘트잖아요.
나는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 조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런 부류가 계시죠. 나 진짜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부모 때문이야. 내 사회 때문이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분노에 막 차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말끝마다 자꾸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가지고 부모님 말 따라서 계속 했어 가지고 이게 어, 사실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따르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걸 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끌고 왔을 때 사실은 나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던 부모조차도 딱히 뾰족한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뭐야, 부모님도 잘 몰랐었겠다. 하지만은 뭔가 가이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들도 나름 중간에서 엄청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부모님이나 사회 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잘못 없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어, 이거 외부로 자꾸 제 잣대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종합판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종합되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낭비한 인생인데 그걸 내가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어떻게든 증명해야 돼. 혹은 가족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진 않지만은 내가 선택한 길로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빨리 증명해서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사실 이게 저거든요. 이게 뭐 저가 이런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제 나름의 방식대로 이 뭐 영성으로라던가 뭐 자기계발 공부라던가 뭐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찾았는데 뭐 거기다 당연히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까지 계속 찾아왔던 사람인데 다들 고민이 다 여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되게 억눌러 왔던 상처나 좌절감이나 외로움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떤 선택을 하고 솔루션을 찾고 한다라는 거죠. 어떨까요? 제대로 된 판단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대로 된 선택 될까요? 올바른 선택할까요? 네, 저한테 이제 저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창업을 많이 했고 작은 것들이지만은 같이 법인 설립도 많이 해보고 네, 맞아요. 지난 인생을 부정하는 느낌이죠. 저 역시도 지난 인생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는데 네, 감정적으로 되게 우선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만, 지금 당장 선택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고객을 만나도,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해도, 어떤 뭐 고객 클레임에 반응할 때도 이 감정들이 매번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난 지금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되게 감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응어리들이 자꾸 나를 끄집어 당겨요. 부모 탓을 하게 만들고 사회 탓을 하게 만들고 내 집안 탓을 하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기에도 지금 바쁜데 이런 감정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심히 봤죠. 아이템 좋다고 해요. 자기 아이템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로 막 시작을 해요. 인맥도 좋고 학벌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 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그 다들 그 자본이 없어서 사업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그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리서치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투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자본이 많은데 망한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돈이나 아이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자기는 돈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오가 생기죠.
근데 저는 그 포인트, 이 갭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 쓸데없는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고, 그거가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남 탓하면서, 계속 어떤 직원과의 마찰, 내 동업자와의 마찰, 뭐 고객과의 마찰을 계속 불러일으키다 보니까는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 폭발하고 뭐 문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즐겁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문제로 계속 악순환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 스스로 낮추고 내가 뭐라고 이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대박. 저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 요새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와주셨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저는 찾고 싶었죠. 이런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거 뭐 아이템도 문제가 아니고 뭐 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성공만 한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을 많이 만났죠.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근데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거, 그 다음 단계에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뭐가 문제였을까? 혹은 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살펴봤더니, 일단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되게 큰, 어, 성공의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감정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자꾸 나를 믿어주는 사람조차도 밀어내는 감정의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되게 관대하지 못하고, 어, 자기한테 오히려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스스로. 그런 걸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이제 믿어주는 사람을 곁에 못 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꼬꾸라지는 거. 그 다음에 내 상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 혹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내가 뭔가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내가 업무의 범위를 넓혀가고, 단계를 올려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상처가 자꾸 그걸 피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저런 상사랑 내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내 커리어가 확 넓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뭐 이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사업 아이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걸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처에 대해서 아직 그 안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저 역시 계속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꼭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 명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뭐냐면 아까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막 육아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봤을 때 그 부모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완성된 어른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바라보죠. 그 어른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말이 막 바뀌죠. 그리고 막 자기는 잘못하면서 우리는 막 혼내죠. 그런 것들이 막 아이 이럴 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거나 안 좋은 상처를 가지게 된다거나 억누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른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가정이 좀 그래서 막 맨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은 제 나이를 문득 돌아봤을 때 부모님의 나이 때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그러면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지? 나보다 거의 10살 어렸을 때 지금 지금 내가 키우는 애기보다 더 큰 애기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애들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보다 오히려 내가 10살 어린데 나보다 더 지금 키우는 애들보다 더 큰
애들을 키우면서 도대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뭘 바랬던 걸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생각이 트이게 되면은 약간 그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죠. 오,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우셨군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나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바로미터로 삼는 그런 어른들에게 가지는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부터 실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죠. 그리고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비슷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도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난 저런 사람처럼 안 살려고 자꾸 저거 아닌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 프레임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한정된 선택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 조급하고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몸은 지쳐 있는데 그럴 때 자기계발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너가 그 정도밖에 안 해서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영혼을 끌어다가 자기를 불태운 데다가 다 태우더라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힐링을 하시는 게 너무 열심히 살다가 다음 단계로 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버리는 그 방향들 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가지고 이제는 약간은 영리하게 왜냐면은 어쨌든 나이도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 뭐 육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더 영리하고 스마트한 방법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야가 얕게 근데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냥 완전 그냥 멘탈이 나가거나 정말 페인이 되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라도 저렇게 살려라는 얘기를 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근데 누군가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성과를 내고 할 수 있는데 한 명은 균형 있게 좀 그런 얘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만나면서 그러면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막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막 육아에 너무 관심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가 나한테 치유를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 부모, 선생, 뭐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물려준 상처들이 있죠. 어렸을 때 내가 뭐 오줌을 싸면 뭐 병을 깨뜨리면 안 돼, 뭐 혼내고 울지 마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 제가 키운 아이들도 그 행동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한테 제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그대로 얘기하죠. 그대로 배운 대로. 울지 말라고 했지, 뭐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 때 어린 시절에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되면 A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A 다시라는 반응이 나가야 된다가 우리 무의식 속에 반영되어 있죠. 떨어져 나와서 아이한테 오케이, 난 A라는 자극을 받았지만은 나는 B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게 뭐죠?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아이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어릴 적에 저한테 하는 얘기. 이제 내면 아이 치유나 이런 것들을 막 눈 감고 체면을 해가지고 막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막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내 아이가 막 나 대신에 사고를 쳐줘요. 어렸을 때 내가 했던 사고를. 근데 그 아이를 그때 볼 때마다 내가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나에 대한 용서였고 부모에 대한 용서였고 그게 상처를 흘려보내는 방법이었던 거죠. 아이가 나한테 제2의 인생을 주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심지어 그게 막 깽판을 치고 울거나 하더라도, 이게 나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구나. 그러시구나. 네, 마음, 네,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시죠.
근데 역시나 친정 어머니도 그 윗대에서 사실 받아온 대로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그걸 배운 적이 없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치열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르게 살고 싶다, 다르게 살고 싶다, 다른 방법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죠.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어, 상처로 못하게 프레임을 갖두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뭐 실제로 아이가 막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가기도 하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가기도 했고 저 냅뒀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스스로 본인이 이상하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짝짝이로 신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부터 안 돼라고 하면 아이는 계속 뭘 하든지 간에 머릿속에 박힌 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항상 조심하면서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뭐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저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 그런 메시지였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냥 어린 시절부터 왔던 거였더라고요. 이걸 그냥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 뭐,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감정이랑 나랑 붙어 있는 거고요. 명상을 하는 건 감정과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아, 이 감정이 이제 이런 오해로부터 생긴 거구나. 이쪽으로 벗어나서 살펴보면은 요거는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약간의 여유를 두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명상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 감정도 더 자주 보죠. 왜냐면 아이는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자주 울고 웃고 그럴 때마다 내 감정 어떤지 보죠. 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 울 때, 나도 좀 슬픈 거 있나? 그래서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을 가르쳐 주니까. 아, 내리사랑만 한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 사실은 어른들은 좀 삐지고 서운하면은 아이한테 말도 안 걸기도 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잠깐 삐졌다가도 금방 해맑게 웃으면서 다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안으로 와요.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건 이거는 아이한테 진짜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한테 주는 건.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랑 어른이랑 눈을 얼마나 마주쳐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눈 마주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눈 마주치고 5초도 쳐다보기 쉽지 않은데 아이는 진짜 1시간 내내 볼 수 있어요. 눈 마주치고. 그 의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눈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어디 가서도 못하는, 돈 주고 못하는 일이잖아요. 남의 아이랑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일 때 최대한 눈 많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른이 되면은. 그거는 어디 가서 대자연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쉽게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어른과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 아이랑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아까 믿어주는 한 명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를 아이를 통해서도 찾으려고 이런 노력을 한 거고요. 뭐 주역을 제가 이제 배우거나 했는데 거기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어, 성격 차이 너무 달라서 헤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균형이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결혼 생활이 좀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아내랑은 10년 이제 넘었는데 진짜 거의 뭐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고든 거죠. 여기. 보니까는 이제 돌고 돌아서 왔는데 아까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정 때문에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또 돌고 돌아서 또 가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지금 뭐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어떤 결혼이나 뭐 했으면 혹은 안 했으면 아니면 다른 어떤 유로라도 어 이걸 지켜라라고 제가 막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의미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되게 정말 최소 10,000명 이상 저는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본질이 그냥 그쪽으로 가길래 이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라고 그냥 그거에 초점을 맞췄더니 나머지들이 그냥 퍼즐처럼 맞춰 나가기 시작했던 거였고 뭐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줘서 우리가 다 모르고 자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비밀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거의 출퇴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자본 없으면 사업 못해. 가정 지키면서 사업 못해. 아이는 가르치는 존재야. 이 성향이 돼야지 사업해야 돼. 그러니까 MBTI. 게으른 건 제약이야.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클을 걸고 싶었던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체력도 별로 안 좋은데, 게으른데, 늦잠도 좀 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왜 사업하면 왜 안 되는데, 이런 막 것들을 제 에너지 원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험해 봤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난 접대 안 하면서도 나는 그냥 사업할 거야.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난 같이 안 만날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 당연히 이래야만 해 하는 것들에 저는 하나하나 태클을 걸면서 살아왔더니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뭐가 성과가 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 행복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길래 어 저게 기존 상식이 오답이고 내가 정답이야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케이 저렇게 맞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살면서 우리 같이 노하우를 공유해 볼 수는 있잖아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 던지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막 갸우뚱하거나 좀 뒤통수를 맞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괴짜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앞에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거 그 파프리카가 그 인스타그램에 뜬 거예요. 파프리카 영상이. 이렇게 다 멈춰있지. 그런데 파프리카를 막 자르더라고요, 칼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씨앗을 딱 뜯어가지고 다시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데 다시 자라서 파프리카가 여러 개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계속 반복이에요. 그 파프리카를 따서 자르고, 그러니까 릴스나 이런 것들이 막 영상이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씨앗 안에 파프리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라면 그 파프리카 안에 또 씨앗이 있고. 근데 그 씨앗이 막 나는 이 조그만 씨앗이 나는 파프리카 되기 위해서 막 엄청난 애를 쓰고 막 엄청난 걸 막 끌어당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땅에 잘 들어가서 그냥 물 잘 받고 그냥 태양 잘 받고 있으면 그 여러 개의 파프리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되게 그런 많은 씨앗 그리고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자꾸 너무 노력하게 하는구나. 그냥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발현되게끔만 잘 그냥 냅두더라도 그냥 좋은 태양이랑 그냥 흙만 있어도 사실 원래는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아까 명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씨앗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에 비판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너무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것들을 잘 구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데 정말 도움되는 게 사실 제 책입니다. 잘했죠?